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이번 국정감사도 결국 맹탕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국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김종욱 대우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바로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사실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고 4인방이라는 꼽히는 인물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해서 이번에 검찰 수사가 좀 이를 인해서 이제 속도를 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 그다음에 정회계사 남 변호사 이 세 사람 자체가 좀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다라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말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오게 되면 대지를 하든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든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언론에서 추정되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녹취록이 자신의 녹취록과 다른 것 같다는 얘기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설계 당시에 주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의 문제, 그 이후에 계속 제기됐던 다양한 녹취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진일보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 문제와 관련된 좀 더 나은 상황 자체,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워낙 의혹이 많고 뭐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좀 풀리는 동시에 또 다른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조사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50억씩 주기로 한 그 클럽 있잖아요. 네네. 그게 7명이면 350억입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에서 50억 클럽 7명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이제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첫째 이제 조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의 존재가 누군지. 예를 들어 이제 한 25% 700억 가까이 되는 이분이 이제 유동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데 실제 유동규하고는 우리가 형님 동생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유동규보다 더 위선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위선에 400억에서 700억 주기로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예. 이런 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 이걸 저는 이제 해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유동규 씨 한데 이제 뇌물 준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본인도 이게 초기에 몇 3억이든 이런 이제 부분들도 아마 조사를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남욱 이분은 이제 천하 동인의 사호의 실소유주로 이제 이미 1,007억을 배당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이게 가장 내용을 잘 정영학 회계사보다 이게 오히려 로비 쪽이나 이쪽은 이게 남욱 변호사가 옛날에 구속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무죄는 나왔지만 따라서 저는 상당히 키맨으로서 지금 이게 검찰이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됨으로써 지금 엄청난 이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아마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바로 이제 압수 체포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미국에 체류하느라고 왜 좀 이런 수사가 좀 더뎌진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영장을 좀 청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48시간입니다. 네. 원래 체포는 이제 48시간이에요.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것 같으면 더 묶어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포를 할 이유가 없죠.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따라서 저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은 일단 뇌물 공여라든지 네. 그다음에 배임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하니까 네. 아마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사실 지금 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키맨이라고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많은 의혹들이 또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뭐 부인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을 통하게 되면 나올 상황들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부분은 이 남욱 뭐 예를 들어서 정영학, 네. 김만배 이 인물들이 현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인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배에서 다 내려가지고 조각배 그렇죠. 타고 각자 각자,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할 수 있는 진술이라든지 네.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남욱 유동규 씨도 그렇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좀 참작을 해두고 남욱 변호사가 하는 주장들을 다 이렇게 뭐 신뢰를 진실처럼, 한다거나 네. 의존한다기보다는 좀 가려내서 양쪽의 주장이 갈라지는 부분들을 미리 검찰에서 정확하게 짚은 다음에 신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하다가 김만배 씨 구속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는 것에 어떤 그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남욱 변호사가 국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했던 뭐 김만배 씨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좀 상응되는, 그러니까 상반되는 그런 진술이 나와서 어쨌든 검증의 소재, 검증의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이미 주목이 많이 될 만한 것은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있었던 자신과 대장동 주민들과의 대화 내용 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했다는 공개인데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 유동규 씨는 성남 도공에서 사장을 맡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욱 변호사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겠지만 그렇죠. 최근에 와서 유동규, 이재명 간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2014년에 이미 자기가 그런 말을 얘기했고, 했었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든다면은 네. 어떤 배임 문제에서 유동규 씨의 어떤 배임의 가능성과 이재명 시장의 이제 배임 관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짚어볼 기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법무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입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국정감사 출석 이슈가 또 있어요. 지금 2번 정도는 또 출석을 해야 되고 경기도청 국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출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가 많았는데 본인이 일단 출석하겠다고 했고 출석해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가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나와서 문매를 맞는 악수가 될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잘한 결정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를 봐야지.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는 봐요. 옳은 결정. 네, 옳은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국민의 의혹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또 네.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대장지구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의혹들이 높아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되게 심하죠. 특히 저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면 의혹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예요. 그러니까요. 국민 선택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그렇겠죠.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온갖 정황 증거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 검찰도 스스로가 녹취록이 어떤 녹취록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언론에서 A, B, C, D 막 엄청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누군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진짜. 신문사는 뭐 지인의 얘기를 들었다고까지 얘기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언론 보도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실체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제가 볼 때 야당도 실체적인 규명보다는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세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네. 생방송으로 아마 다 나갈 테니까요. 직접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정도라면 관련성이 좀 높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꼭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이 사안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이미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었고 수사 철저히 해라. 그래서 본인은 이 사안이 배임도 뇌물수수 아니라고 본인은 자신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다면 본인이 자신한다면 직접 생방송에 나와서 국감장이니까요. 거기서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선수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또 하나 더 플러스하자면 여야가 마찬가지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동일 잣대를 대야 된다. 만약 여당의 후보가 이런 어떤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면 철저히 밝혀야 되는 것만큼 야당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고발사주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금씩 예를 들면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참에 여야 후보 모두 국민선택권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재명 이제 후보죠.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면 나오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정인이 채택이 안 돼 가지고 네. 뭐 상당히 그 좀 맹탕으로 끝날 이럴 게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요 제대로 이게 국감하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그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악수가 될 수 있다. 예. 그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료가 없어도요. 예. 일단 두 가지를 이제 그 규명을 국감에서 네. 아마 대선 후보가 여당이 국감 나오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데요. 아마 전대 미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째, 과연 이게 그 배임이 있잖아요. 배임. 결국은 이제 그 초과 이익 조항을 빼버린 거 있죠. 이 부분에 이게 누가 뭐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게 직접 결정한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똑같이 성남시가 5,500억 먼저 환수하더라도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하나 넣었다 해서 과연 이게 김만배 씨 측이 안 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다 인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남시가 우선으로 5천억 이상 환수하고 당분일에 다 그걸 성남시한테 유리하게 하고 마지막에 초과이익 환수가 초과이익 많이 생겼을 때는 같이 나누자. 이 조항을 넣었으면 그럼 이게 그 김만배 씨가 사업을 안 했을 것인가? 이렇게 추궁해 가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김만배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초과이익 환수라는 건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초과 이익이 난다는 그렇다면 얘기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욱이나 김만배 씨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이게 잘못한 게 맞죠. 자꾸 자기들은 이게 초과이익 먼저 성남시가 우선 가져왔기 때문에 그 초과이익까지 우리가 환수해버리면 그거 할 사람 없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가져온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저는 이게 그 논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배임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실무자는요 초과이익 환수 문구를 넣어왔어요. 이 말은 이게 남욱이나 김만배 씨하고 협상해서 예. 성남시가 우선 하고도 또 초과이익이 생기면 나누자는 걸 넣었는데 이게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삭제됐는가? 이런 이게 배임 부분 있잖아요. 된다. 이게 국감에서 저는 철저하게 규명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이게 이재명 지사는 뭐 정권의 잘못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까 폭등한 거지 내가 이걸 예측할 수 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당군 이래 부동산 값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당군 이래 부동산 값은 많이 오르느냐 완만히 오르느냐 제가 알기로 이게 당군 이래 부동산 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값이 오를 걸 판교에 그 노른자에 땅에 몰랐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부동산 값이 몇 년 뒤 그 예측을 못해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 적이 당군 이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무능을 추궁하면요. 상당히 그 이재명 지사는 국감 출석이 악수가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추궁을 해야 된다. 그 추궁하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어렵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 검증은 잘 못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어떤 기회, 말할 기회만 주고 끝나는 국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도 좀 빈축을 살 만한 얘기였어요. 그 자료 제출을 하니까 뭐 대선 후보 입장에서 뭐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경기도하고 성남시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렇네요. 어떻게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그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로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시아버지도 필요할 때 요리하면은 그 며느리 부엌 살림은 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방에 가서 뒤지면 안 되지만 그렇죠. 부엌 정도는 가서 뭐 후라이팬을 뒤진다거나 이걸 할 수 있는데 시아버지는 그럼 요리하면 안 되는가라는
그 이 은연중에 가부장주의적인 의식까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중에 가서 또 저 얘기를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며느리로 그리고 성남시를 시아버지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내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어나가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은 좀 자신 있으면 좀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못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솜씨도 지켜볼 일이라고 보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조금씩 단독 보도 형태로 공개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료들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다, 결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럼 이재명 시장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한 내용, 뭐 초과 이익 환수가 들어갔다가 빠진다든지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뭐 유동규 씨 쪽이 이미 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별동대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 자체도 사실 그 원래 뭐 사장이라든지 이쪽이 내려가고 네. 유동규 씨가 철저하게 장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 부분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용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그냥 사인만 했는지 그러니까 같이 가담했는지 무능하게 지나쳤는지 이 두 가지 갈래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미 나와 있는 자료 그리고 네. 본인들이 이미 습득한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그 질의응답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저는 여기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거였다고 봅니다. 나가지 않으면은 뭔가 숨길 것이 있어서 혹은 부끄럽기 숨기는 때문에 게 있다. 예, 나가지 않는 거다라고 그런 인식을 되기 줄 수 때문에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일단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기 국감 같은 경우는 예. 뭐 나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바로 뭐가 크게 사달이 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해서 봉고 파직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나가면은 논란 속에서 더 키우는. 위리안치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도 여기서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해명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대장동에서 잘 된 부분 늘 막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공영 개발을 환수했다. 했고 환수했다라고 하는 건데 환수한 내용에 대해서 다 반박이 됐어요.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포기하고 얻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단 공원이라든지 또 터널 이런 부분들은 컨소시엄들이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이미 다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럼 공영 개발 내가 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예. 그리고 또 잘 안 된 부분은 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이재명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그 지지자들이 퍼부었던 수박이라는 공격과 뭐가 다르냐. 그 수박은 겉은 푸른데 속은 빨갛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장동 개발도 겉은 푸른 공영인데 속은 빨간 국민의힘 게이트였다는 건데 이런 식의 해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간다면 이재명 지사는 적어도 부패한 건 아닐지라도 무능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럼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금 원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의 프레임을 어떻게 또 이겨낼지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도 얘기가 많아요. 뭐 수사팀 꾸려진 지 보름 정도 지나서야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심지어 시장실이나 뭐 비서실은 또 압수수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글쎄 이걸 지금 검찰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검경이 좀 오랜 과거적인 관행들을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관행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미 그 검경이 협력 수사를 하고 그렇죠. 철저하고 신속하게 시적 진실을 규명해나라고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상한 자금이 나왔을 때 그 수사를 늦장 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검찰은 또 휴대폰을 미확보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측면들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말씀하신 그 압수수색도 좀 늦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이 수사로서 국민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분명히 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거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 1년 6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부에서 좀 나름대로 원칙적인 수사를 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권력형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인 대처한 것이 문제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시장실에 대해서 뭐 시장실이나 비서실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도 바뀌었고 비서실 직원도 다 바뀌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옮겼거나 폐기했거나 네. 이런 상황인데 왜 거기를 안 했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저는 그냥 검찰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뻔히 아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거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좀 과다한 억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 같은 경우는 문서 번호가 다 있고요. 네네. 고정 기한이 다 있어요. 오히려 삭제했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하여튼 여하간 좀 언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보도들이 출처 미상 네, 또는 쏟아지고 있어요. 뭐 지인, A, B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 실질적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좀 언론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국민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쉽지 않겠습니다만 좀 중간 정도의 좀 제가 볼 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런 실질적 내용 없이 공방만 벌어지게 됐을 때에는 특정한 인물이 사실과 무관하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좀 국민들에게 중간 정도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뭐 증거를 검찰이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심지어 녹취 파일 재생하려다 뭐 제지당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검찰은요. 뭐 저는 이제 그 수사단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방탄 변호인단으로 봅니다. 검찰이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게 대참사 아닙니까? 근데 그 원래 김만배 씨를 풀어줬잖아요. 14시간 조사하고. 네. 이거는 이제 몇 번 더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하려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신속하게 하려 했더니 3시간 반 만에 그 부실한 상태에서 영장을 바로 청구한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이게 예고된 참사고요. 그리고 이게 계좌 추적도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현금으로 5억 주는지, 네. 현금 1억에 수표가 4억인지 이것도 이게 영장이 유동규 씨 거하고 김만배 씨께 오락가락합니다. 아니 최소한 이게 검찰이 일관성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문제고요. 그리고 검찰이 갑자기 왜 곽상도 아들 50억은 왜 집어였습니까? 지금 이게 그 화천대유의 직원들 중에 퇴직금 이성문 변호사는 120억, 뭐 상무 전무 70억 많은데 1호 사원이 근무해서 이게 퇴직금 50억 받았잖아요. 그것도 네. 이게 올해. 네. 근데 곽상도 의원 한 번 불러서 조사했습니까? 뇌물 받았다는 사람 한 번도 이게 해명 들어보고 조사도 안 하고 갑자기 뇌물 공여 50억 이게 영장에 들어가니 판사가 볼 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검찰이 부실 수사로 예고된 참사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성남시 압수수색 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동규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그 집의 원룸 있잖아요. 네.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그 집에 뭐 있다고 압수수색합니까? 근데 성남시장도 시장 은수미 바뀌고 오래됐는데 뭐 있겠나 하지만 네. 이거는 이게 그 압수수색의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또 이제 비서실이나 성남시장 하다 보면 과거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보관 중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처음부터 이재명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 말은 이게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실질적인 노고 안 노고는 그 다음 문제고 강력한 이게 수사 의지가 없고 미리 이재명 지사는 빼놔버렸잖아요. 수사선상에. 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압수수색은 검찰이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수사팀에 4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특수수사를 가장 잘했던 부부장 검사 있잖아요. 네. 이분을 이게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송철호 울산시장 사이가 지금 부부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송철호 시장 지금 이게 그 관련 건으로 10몇 명 기소대가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분 사이가 제대로 이재명 비리를 파헤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또 팀장이 김태훈 4차장 있죠. 네. 이분은 이게 저하고 대학 동기지만 학교 다닐 때 민주당사 정관 이게 운동권 출신입니다. 검찰 과장일 때 이게 윤석열 징계하기 위해서 실무자였어요. 그럼 이게 공정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일단 이게 인적 구성부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검찰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언젠가는 이게 특검 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돼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지칭을 하면서 빠른 신속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밍숭맹숭하거나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진행 상황이라면 결국 특검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특검이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네. 또 특검 만능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특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사가 어쨌든 제대로 물살을 네. 타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뭐 앞서 얘기 나왔던 누구와 누구의 인맥이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결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늦은 건 확실한 것이고 사실은 경찰에서 이거 예전에 금융정보 화천대유 쪽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걸 몇 달 전에 파악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정치권이 이제 민주당도 특검 법안을 성안을 하는 법안을 일단 써두는 단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검 얘기를 해줘야 검찰, 경찰도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검찰하고 경찰을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 과거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좀 줄여가지고 경찰에 준다고 했을 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사력이 저하된다. 뭐 이렇게 그런 네. 그러니까 우려가 특권을 있었죠. 덜어줘야겠다는 얘기였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수사력이 떨어질 수 근데 있다는 이번에 지적이 보면은 있었죠. 차라리 경찰이 좀 같이 하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요. 예, 왜냐하면 그 유동규 씨 전화 창밖으로 던진 전화 있잖아요. 그 네. 검찰에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경찰에서 찾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유동규 씨가 2달 전에 쓰던 전화 같은 경우도 경찰이 먼저 그거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슨 일인지 빨리 안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청구권은 검찰이 있으니까 청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이 그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다음날에 해버렸어요. 이거는 글쎄요 검찰 측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한간에서는 경찰이 하려고 하는 일을 검찰이 가로챈 게 아니냐. 아.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휴대전화도 경찰이 찾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 수사도 수사지만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검경 간의 논쟁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를 또 갖고 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이 몇 달 전에 금융정보가 파악된 것에 대해서 늑장 대응했던 건 잘못이지만 지금 현재 수사 상황만 봤을 때는 결코 검찰이 경찰보다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지금 뭐 대장동 의혹이 국감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또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의혹을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건을 갖고 이제 계속 이제 충돌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을 서로 좀 공격 수단으로 좀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하고 수요일 18일, 20일 날 예.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진행이죠. 출석해서 예. 국민들에게 설명하겠죠. 뭐 그렇겠죠. 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설명을 해서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관련성이 적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전 바로 이제 고발사주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됐다고 얘기한다면 네네. 당연히 민주당 같은 공격으로 경우는 가겠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사주 문제는 이거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언론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와 통화를 할 때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우리 범주 안에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 그분이 문제라면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네. 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만약에 됐는데 하나라도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소위 검찰총장의 부인을 위해서 소위 야당 정치인에게 정보를 조발장을 줘서 여당 정치인을 갖다가 고발하게 한 상당히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 연결고리가 맞다고 한다면, 된다면. 예, 네, 맞다고 한다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대장지구 문제만큼 소위 이 고발사주 문제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필이면 이게 이재명, 윤석열 이 두 그렇죠. 소위 여론조사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1위를 여권 했던 야권의, 네. 후보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3월 9일 아까도 말씀했던 국민 선택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우리가 BBK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게 유죄로 다 판정이 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8일, 20일 어떤 대국민 설명에 대한 국면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고발사주 문제 같은 경우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좀 조속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3개월, 4개월을 싸워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빨리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제로 깔았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요 법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달라요. 뭐냐면 이게 그 재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 이제 그 고발 사주는요. 예. 고발 사주는 이게 기껏 해봤자 뭐 판결문을 그냥 이름 안 가리고 줬다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정도. 또 이게 고발을 뭐 사주에 따라서 이게 직권남용도 안 돼요. 직권남용은 남용할 원래 검사 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검사가 고발장을 써줄 직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가벼운 죄입니다. 판결문 원본 있잖아요. 네. 이름 안 가리고 다 공개는 하는 판결문인데 이 정도 이게 그냥 첨부해가 줬다는 정도 의혹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이게 손준성 검사가 나에게 윤석열 총장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해봤자 본인이 뭐 처벌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게 그렇게 허위 뭐 진술할 유인이 없단 말이죠. 제명 자체가 가벼운 죄란 말이에요.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네. 자, 그런데 대장동은 이게 재수의 딜레마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첫째는 이제 일단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는 벌써 이게 유동규나 이쪽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선을 긋고 있죠. 또. 벌써 이게 반대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죠. 이게 고발 사주하고 틀린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유동규나 김만배 씨 진술입니다. 만약에 유동규가 자기가 위선 안 불고 자기가 최고 위가 돼가지고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배임이든 떠안는다. 뇌물이 떠안으면 징역 이게 15년, 20년 나오는 거예요. 뇌물은 1억만 넣으면 무기징역까지입니다. 10년 이상. 자, 유동규 입장에서는 또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위선을 불어야만 내가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 이런 이게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유동규나 김만배가 입을 꾹 다물고 위선을 보호할지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래서 대목이 있는 죄수의 겁니다. 딜레마를 말씀하셨군요. 따라서 법적으로 보면 대장동은 재수의 딜레마. 다 이게 입을 맞추면 다 넘길지 몰라도 그러긴 힘들다. 그러기는 힘들어서 이게 내가 가볍기 위해서는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당히 다르고요. 형량 자체도 이게 그 뇌물이나 이런 게 배임죄하고요. 예. 뭐 판결문 좀 첨부해서 고발장 건네준 거 있잖아. 이거하고 이게 벌써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그 고발 사주는 일단 손준성 검사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네. 또 이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인정되더라도 윤 총장이 씻겠다는 건 입장은 거의 불가능한 손준성 검사가 불 가능성도 없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의혹으로 끝나는 거고 대장동은 이게 얼마든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의 시선은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네. 이거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일단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5가지인 것이고 선거법까지도 들어가 있고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출력해주는 과정에서 네.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출력을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네. 기밀 누설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만 봤을 때는 이미 대검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얘기를 했어요. 네. 손준성 등의 검사들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판결문을 뽑은 검사나 뭐 검찰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손준성 한 명이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예. 명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누가 가장 윗선이든 간에 손준성 검사가 의무에 없는 일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남은 것은 손준성이 직권남용의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이기도 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윗선이 또 있는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것이지. 네. 현재 나온 혐의로 저는 앞으로 수사를 물론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직권남용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대장동 의혹에서 예.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재명 지사한테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몰랐단 말인가? 그러니까 법적인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배임이라든지 선은 아니더라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될지라도 저 과정들을 그러면 성남시장에 앉아서 뭐 했느냐라고 하는 모르고 있었냐. 그 비판이 충분히 가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재명 지사의 현재까지 구축되어 왔던 유능 이미지를 리더십. 정면으로 네.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 관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검사 손준성 검사 한 명만 드러나면 모르겠어요. 근데 추가로 그 검사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검사들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라인에 있다거나 조직계 통상으로라든지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하고 같이 뭐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윤 전 총장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럼 두 가지죠. 증거가 단지 안 나왔을 뿐이라거나 네네. 아니면 두 번째로 관여는 안 했겠지만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까지 대선 주자로 발돋움해왔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거에 정면으로 훼손할 타격을 수 가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직접 관여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예. 충분히 타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장동 문제는 좀 서민 민생 경제 쪽으로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이고. 보니까 얼마 전에 S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건 뭐 수치 다 불러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네.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석열 책임이다라고 하는 응답보다는 조금 더 대장동에서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게 조금 높긴 하더라고요. 여론은 대장동에 더 민감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쪽에게 기별도 가지 않는 그런 뭐 이슈냐. 간단한 이슈냐 네.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손준성, 김웅 이 당사자들이 소환이 될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의혹이 경선에서 선출되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쫙 진행이 됐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도 11월 5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예.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손준성, 김웅 등의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뭐 논란과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그러니까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데뷔하고 나서의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계속 뭔가 문제와 오해, 뭐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들어요. 판결이요? 고발사주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는 명분 자체가 아예 아래로부터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법치가 지켜져야 된다,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정치적 중립 훼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중도에 사퇴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이걸 예를 들면 법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심입니다만 일심이죠. 예. 거기 하나가 뭐냐면 판사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사찰이라는 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민주주의에서? 이거 아직까지 뭐 1심이고 인정한 네. 겁니다만 또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를 갖다가 검찰총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판사에게 사찰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거나, 이건 좀 1심입니다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훼손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판사 사찰 의혹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고발사주 문제와 관련돼 있는 실과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소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관련성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지금 자리를 원하고 본다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네. 전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고 이 문제가 무슨 언론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당신 나오겠다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런 이유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나온다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지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재명 후보한테만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그 대장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뭐 행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로 보는데요. 네.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징계 정당화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그 판사 사찰했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저도 이게 변호사니까 사건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판사 검사가 누군지부터 저 조회해 봅니다. 이 사람이 이게 고등학교 대학은 혹시 나온 동기인가? 고향은 이게 어딘가? 과연 이게 과거에 어떤 판결을 해가 성향이 혹시 어떤 우리법 성향인가? 연구회인가? 저도 이게 그거부터 조사하는 게 변호사 일입니다. 그래야 그게 맞춰가 저희가 대응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꼭 로비를 떠나서.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 사건의 담당 재판부 성향이 어떤지 뭐 이걸 이미 다 알려진 자료 가지고 이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판사를 뭐 미행을 했습니까? 몰래 이게 도청을 했습니까? 옛날에 이게 국정원 중앙정보부처럼 도청하거나 미행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알려진 자료 가지고 이게 정리해서 보고한 거 이게 사찰입니까?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채널A 수사를 방해했다는데 아니 채널A 수사를
그 부장검사 정진웅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육탄전으로 덤벼가지고 한동훈 검사에게 폭력을 독재 폭행을 행사가 지금 이게 집행유예 본인이 처벌받았어요. 윤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해부하는 거는 그 당시에 대검의 연구관들이나 과장급들이 전부 의학이 생각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해부한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못하게 한 겁니까? 의견 물어본 게 수사 다 정진웅 중앙지검이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감찰을 방해했다고 감찰이라는 건 수사가 다 끝나면 정당하게 수사인지 안 했는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이 판결 세 가지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이 1심을 뭐 존중해야 된다. 이게 1대1입니다. 이미 똑같은 재판부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집행정지에도 본안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안에서 패소할 게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 안 해줍니다. 그게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처음에 집행정지 승소할 때는 이미 그 판사는 절차도 잘못됐고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를 법무부에 낸 게 있어요? 새로운 증거 낸 게 없잖아. 판사가 바뀌었다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 이게 우리나라 법원 판사도 다 이게 판결도 정치를 합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대법원 2심 가봐야 되는 거지 1심 가지고 이게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윤 전 총장 쪽에서도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재판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 대선 후보가 됐고 나머지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이 두 인물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글쎄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지는 게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20대는? 게 네, 2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찍지 않는다고 굉장히 한 40% 가까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 의혹도 이게 결정적인 막판의 변수가 어떤 것이냐라고 예.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상대 후보에 비해서 중요한 것이냐가 결국에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주제 자체가 문제가 있냐 아니냐를 예.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상대 평가 속에 좀 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선뜻 누군가를 찍어줄 생각은 또 별로 안 잘 나는 안 것이죠. 드는. 심지어는 여론조사에서 나는 이 후보 비호감입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놓고 그 후보가 가상대결에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그 후보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가 더 비호감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더 차악이냐를 비교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대선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 이회창 또 박근혜 대 문재인 이런 양강 구도가 10년 주기로 있었는데 네네. 그때보다도 더 네거티브한 선거전이다. 그때는 그나마 포지티브가 있었다고 봐요. 이쪽이 더 낫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더 나쁘지 저기만 막으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이 나지 않는 대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자구도로 가든가 네. 뭐 이런 판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대선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의혹과 논란 속에 과거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국민들이 과연 이 원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후보들이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을지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종욱 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